네, 설 연휴 전에 주식을 들고 갈까 팔고 갈까라는 고민을 무색하게 할 만큼 오늘 시장 차분한 반응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도 코스닥은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더 이슈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설 연휴 동안의 가장 큰 이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요? 시장에 또 대입해서 전략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유명한 슬로건이죠. 미국을 더 위대하게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주제가 나왔고요. 80여 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북한 관련된 관심이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북한 관련된 언급은 그 작년에 비해서는 5분의 1로 줄었습니다만 톤이 중요하겠죠. 180도 긍정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굵고 짧게 대북외교 성과를 과시했다 이런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중국도 함께 언급이 나왔습니다. 중국을 미국과 27일 날 북한과 담판 이후에 시진핑 주석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예고하게 되면서 지금 연쇄 담판 성사에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세 핵심 현안입니다. 북한과 무역 문제를 동시에 좀 풀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두교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연두교서가 뭔지부터 저희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네, 그 연두교서는 이게 포털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영어로 하면 이제 애뉴얼 메시지인데요. 영문에서 보면 바로 그대로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애뉴얼 메시지 그대로인데 매해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국정 방침을 발표하는 정치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정 시기는 1월 하순 또는 2월 초순에 상하원 그 합동회의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그 입법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관련된 입법을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라는 걸 권고하는 정도의 의회에 권고하는 정도의 정기적인 연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3대 교서가 이제 예산, 경제 그리고 이제 연두교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1790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고요. 이 행사는 2002년부터는 조지 부시 대통령 때에 이제 그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던 그런 상황이어서 국민들한테 대체로 좀 더 다가서 있다 예전보다는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국정 방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국정을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국정 기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크게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핵심 발언들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볼까요? 네. 예, 그 위대함을 선택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됐다고 그러고요. 그 화합을 요구했다고는 하는데 본인 경제적 성과만 강조를 해서 분위기는 별로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외신에 있는 원문 그 방송 내용들을 좀 보다가 캡처해온 사진인데요. 블룸버그 겁니다. 잠깐 좀 보시죠. 박수 칠 때도 펠로시는 그냥 앉아 있고요. 펠로시 네. 민주당 대표는 앉아 있고 원내대표는 앉아 있고 오른쪽에 네, 부통령만 일어나서 박수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두 번째 그림 보셔도 이쪽이 오른쪽이 공화당 의원들이거든요. 네. 공화당 의원들만 일어나서 박수 치고 상당히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에 좀 불편했을 텐데도 웃으면서 박수 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냥 앉아 있고 민주당 의원들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우리랑 좀 분위기는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용들을 좀 보니까 제가 영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면 제가 들었던 내용들을 라이브에서 녹화된 그 방송에서 2년 동안에 이코노믹 붐이 있었다. 경제 화랑이 있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거다. 그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530만 개 일자리가 생겼고 특히나 제조업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이거는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다 해서 이때 기립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일어나서. 근데 민주당 의원들 표정은 공화당 의원들하고는 판이하게 달렸습니다. 뭐지? 하는 분위기였고요. 상당히 여러 번 일어났다 앉았다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도 앞에 앉아서 계속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블루 컬러 쪽에서 일자리 얻은 것, 그러니까 성과 자랑하는 것이 쭉 이어졌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소수 민족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소수 인종의 일자리도 많이 늘었다. 이 얘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좋았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역대급으로 최저 수준이다라고 좀 강조를 하면서
다 본인 자랑이었어요, 대체로. 본인들 자랑이었고. 그리고 일하고 싶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고용 상황이 좋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고요. 본인이 임기 내 들어와서 세금을 깎았잖아요. 법인세를 많이 인하를 해줬는데 네. 텍스컷 이야기가 계속 여러 번 나왔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오바마 케어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약값 비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논리는 그 근거, 반박 근거는 명쾌합니다. 직관적으로도 바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같이 약을 만들었는데 왜 미국에서만 더 비싸냐라는 거고, 그거는 중간에 끼어 있는 건강보험 쪽들하고 거기에 있는 브로커들 또 제약사들의 나쁜 행동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 거고, 앞으로 건강보험이랑 약값 인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본인이 물론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약값 인하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규제 완화도 많이 돼서 좋다라는 얘기도 또 따로 했었고요. 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이 대박이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일하고 그러니까 석유하고 천연가스 수출을 많이 해서 65년 만에 미국이 에너지 수출국이 됐다라는 것도 자랑을 했고요. 그리고 잠깐 그 앞에 앉아 계셨던 이제 군인들, 뭐 해외 파병 군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인들이 잠깐 이제 비춰주면서, 제가 영어를 못해서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는데 어떤 뭐 군사력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잠깐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인질 송환을 했고 그리고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를 뭐 본인들이 무서워서 안 한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인지 어쨌든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서는 2018년 2월 달, 그러니까 1년 전에 발표가 났었던 그런 플랜 관련해서 더 나온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아무튼 이제 마지막에 제가 전략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네. 인프라가 워낙에 좀 낙후돼 있고 예전에 많이 지었던 것들이고 하고, 첨단 산업 관련해서도 이거 여기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가려면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국가 재건 차원에서도 뭐 이게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국경 장벽 관련해서는 불법 이민자만큼 그동안에 미국 노동계라든지 정치 계급 간에 이제 분열을 만들었던 문제가 그렇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게 네. 여태껏 제대로 된 어떤 그 장벽 건설이 없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좀 약간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 부분 지적하면서 네.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돈을 벌어 가고 돈을 벌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풍요롭게 하는 것은 인정하고 포용하는데,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위기이고 그에 맞서려면 양당, 민주공화 양당이 다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민 규제권이라든지 뭐 국경 장벽권 뭐 이런 부분들이 연설 초반에 나왔고, 또 러시아 스캔들 수사 관련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못 들었는데 민주당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후반 들어서는 이제 올해 정책 전반적으로 보면 이민과 무역, 그다음에 인프라, 의료비 정책, 외교 정책 5가지로 나눠졌는데, 특히나 이제 인프라랑 양가 인하 이슈는 민주당 쪽에 중간선거 공약이라는 점이 특이사항인데, 이 부분에서는 좀 잘해보자라는 부분에서 일단 민주당한테 손을 내민 것 같기도 하고, 뭐 위협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같이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인프라권하고 약가 인하는 민주당이 도와줘야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재료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경 장벽 관련 설치에서는 이제 예산 관련하고 이게 셧다운하고도 묶여져 있는 이슈라서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건데, 뭐 이 부분은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프라, 약가 인하 정책 현실화 가능성은 지금 어제 나왔던 발언들만 봤을 때는 좀 약값이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쪽에서의 뭐 멘트는 없었던 것 같고,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무역과 외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북한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 일자를 못 박았습니다. 정확하게 뭐 도시 개최지까지는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비건 대표가 또 평양으로 어제 넘어갔습니다. 네, 실무 협상 지금 진행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27일하고 28일, 2월 27일, 8일 베트남에서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건데요. 뭐 북한하고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인질 송환권이라든지 네. 당연히 뭐 핵실험이랑 미사일 발사 못하죠, 북한은. 근데 이제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 쪽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못했거나 안 했는데 뭐 네. 미국에서는 노력을 보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료가 중요한 것은 북미 회담 관련해서 그 2차 회담 이후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과 중국의 3자 정상회담 또는 이제 우리까지 들어가서 남북 미중 4자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연쇄회담들을 통해서 대북 제재 완화가 본격화될 수 있겠냐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좀 관심사인 것 같고요. 이제 관련 준비 내용들을 보시면 언론 보도 내용들을 취합해서 보면 평양에서 일단 이틀째 실무 협상하고 있고 사실 이게 다죠. 뭐 둘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실무 협상에서 다 처리는 될 건데 네. 주요한 건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대로예요. 비핵화 또는 ICBM 건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현재까지 만들어진 것을 동결하고 더 이상은 이제 안 만드는 걸로 가서 나가는 건지 그렇게 되려면 이제 갖고 있던 시설들을 다 폐기를 해야 되겠죠. 현재 만든 것만 그냥 보유해서 그냥 가는 걸로 인정한다고 그러면 네. 앞으로 더는 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든지 원자로 재처리 시설 같은 영변 핵시설 폐기건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럼 그에 상응해서 미국은 뭘 해줄 거냐라는 건데요. 뭐 연락사무소 설치건, 뭐 인도적 대북 지원 나와 있는 종전선언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 시간에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그냥 수교 맺으면 되거든요, 미국하고. 수교 맺은 나라를 공격할 일은 없을 거니까. 근데 끝판은 그거거든요. 뭐 종전선언 이런 거 다 떠나서 둘이 그냥 수교만 맺어지면 끝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오려면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북한이 얼마나 좀 강도 있게 비핵화 조치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보여줄 거냐. 이게 핵심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실무 협상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이제 반대급부를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과 북미 수교지만 글로벌하게 보면 대북 제재 완화가 돼서 누구나 다 북한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북 제재 완화건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최대 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규제를 좀 풀어주느냐 거기에 또 상응할 만한 미국, 북한 측의 좀 대응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나오는 뉴스플로는 조금 더 확인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멘트가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봐야 되는 시장의 좀 핫 이슈입니다. 네, 무역 협상. 예, 이것도 뭐 재탕인데요. 새로운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강화됐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호혜 무역법 입법화 촉구를 했기 때문인데 보시면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꼭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서 뭐 지재권 강탈 등을 통해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 산업을 좀 위협을 했고 실제로 미국은 일자리랑 여러 가지 뭐 부를 빼앗겼는데 뭐 돈을 빼앗겼는데 최근에 이제 2,500억 달러 규모 관세로 중국의 강탈 행위는 뭐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으니까 다 본인들 자랑이에요. 교수 내용들을 보시면. 하지만 시진핑을 뭐 본인이 매우 존경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약간 좀 두루뭉실하게 뭐 잘 될 거야,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맨날 이야기하던 대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조금 이제 보호무역주의 강화 관련된 이슈도 나왔는데 호혜무역법 입법화를 촉구했습니다. 호혜무역법이라는 게 이 교역 상대 국가가 미국의 불공정 관세를 부과하면 동일한 규모나 관세 보복 조치를 대통령 권한으로 같이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보호무역 정책에서는 좀 더 이제 뭐 확장 강화되는 분위기 아니가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입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이제 보는 거고요. 관세 장벽은 미국에서는 뭐 이 법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더 높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 설명했다시피 이번에 연두교서는 위대함을 선택하자 이게 계속해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이번 그 통상 관련된 이슈들도
그러한 그 유사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조금 했기 때문에 북한 이후에도 연쇄담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얘기 나올지도 일단 시장은 조금 기대감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봐야 되겠습니다. 다크호스로 떠오르면 일신석재가 오늘 많이 갑니다만은 뭐 이렇다하게 시장을 주도하진 않고 있거든요. 대북주들이 이런 상황이고 통상 이슈도 조금 민감합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오늘 거래소 빠지고 코스닥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상 이슈 관련된 불확실성은 좀 상존한다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라든지 IT 쪽 실적 내고 나서 대부분 멘트는 똑같아요. 그 왜 그렇게 안 좋게 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는 안 좋았냐, 지난 분기에 왜 이렇게 안 좋았고 앞으로 왜 안 좋게 보냐 이 부분에서는 같은 얘기인데요. 미중 간의 통상 이슈 때문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공통적인 그 멘트들이에요. 이 무역 전쟁 나와서 우리가 힘들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안 좋을 것 같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연휴 동안에 이러한 우려들을 좀 잠재울 만한 일들이 있었는데, 네. 글로벌하게 보면 IT 테크 업종 주가가 다 좋았어요. 섹터별로 보면 디스플레이, 우리도 지금 그대로 따라가는 분위기인데요. OLED 쪽도 좋았었고요. 반도체 아주 강하게 나왔었고, 관련 뭐 소재나 장비군들 흐름도 다 좋았었고요. 어제 이제 물론 이제 그 한 업체가 뭐 자사주 매입권 얘기도 하고, 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라는 업체가 향후의 업황에 대한 어떤 그 반등 기대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실적은 안 좋았지만 오히려 주가는 좀 급반등했던 상황이거든요. 대체로 IT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유사하게 미국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우호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OLED 관련해서는 중국 쪽 증설 기대감에 소재랑 뭐 이런 쪽들이 수요가 많을 거다라고 해서 관련주의 흐름이 연휴 동안에 좋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통상 이슈 관련해서는 끝난 건 아니고 뭐 기대감도 있고 경계감도 있는데요. 불확실성은 상존한 국면이어서 거래소가 뭐 업종은 좀 그렇습니다만 차별화됩니다만 코스닥보다는 좀 약하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북미회담이라든지 이런 건들은 한반도 정세는 그 결대로만 가면 뭐 부정적인 건 아니겠죠. 뭐 시간 싸움일 것 같은데요. 만약 이번에 뭐 별거 없어도 뭐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재료는 계속 어떻게 보면 같은 재료 가지고 뭐 재탕 삼탕 계속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경협주 테마에 있어서는 이게 뭐 2000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서 지금 20년짜리 주 시세인데 이게 여기서 20년 만에 끝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요. 테마주인 것은 맞는데 이걸 뭐 다 팔고 떠나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등락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제재가 완화되면, 정말 제재가 이번에 2차에서 완화되는 걸로 나오면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요. 순차적으로 순서대로인 것 같습니다. 개성, 그다음에 금강산 제일 먼저 수혜받을 거고요. 인프라 관련해서는 철도 도로 쪽. 근데 철도 도로 쪽은 지금 24조 원 에타 면제랑 묶이면서 아주 강한 시세가 지금 뭐 1, 2월 달에 나오는데 뭐 좋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서는 사실 국내 증시에 두산 그룹사들 빼고는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만한 주가가 뭐가 있을까 좀 직관적으로 좀 딱 떠오르진 않거든요. 두산 바켓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자본재 투자 심리에는 글로벌하게 좀 우호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히 GDP 대비로 인프라 투자나 정부 총지출에서 인프라 투자 비율 자체가 아주 많이 좀 줄어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봐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이제 뭐 그 선거 일정에서도 대선 일정에서도 보면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가 너무 낙후돼 있고 노화된 SOC가 많아서 그거 고치고 증설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좀 뭐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사실 금융주랑 철강주랑 그다음에 기계 쪽,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 인프라 관련 수혜주로 묶여서 움직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확산될 수도 있겠는데요, 시세가. 어쨌든 자본재, 1차적으로는 자본재 투심에 좀 우호적일 재료 아니겠나.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셧다운권하고 맞물려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뭐 연결해서 보셔야 되겠고,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이번 연두교서는 그냥 예전에 나왔던 시황들을, 2년치 시황들을 한번
정리해 준 정도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있을 일들에 있어서는 크게, 그러니까 본인 정책에 크게 변화는 없겠고, 자꾸 뭐 실업률 얘기하고 또 뭐 고용 지표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 보호무역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2020년 재선을 위해서 이미 이제 뭐 불을 당겼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시간은 한 1년 넘게 남았는데 네. 전문가들이 2020년 들어가면 미국장 안 빠질 거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2020년도에는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랬지만 네. 미국장은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1년 더 남았습니다만 좀 일단 뭐 시작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준식 해설위원과 신년 국정연설의 포인트를 짚어봤고요. 전략까지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마케팅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